수진 씨, 보입니다. 흐리지만 분명히 보여요. 윤호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고 그 손길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전해졌어요. 제가 이 순간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고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수진의 집은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흔들 때마다 집안의 낡은 서랍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이 잔뜩 굳은 두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들은 검은 점퍼에 장갑까지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고 수진의 아버지는 허둥지둥 신발을 찾았어요. 수진은 방문 사이로 그 모습을 보며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연체됐습니다. 더 미루시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그들의 말투는 건조했고 집안에 퍼진 냉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움츠린 어깨로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추심원들은 바뀐 것이 없다는 듯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 종이봉투를 집어들었고 금액을 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시장으로 나가려 서둘러 집을 나서려는 순간 이웃 정미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또 그 사람들 왔다 갔지? 얼굴이 말라있네.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는 눈길을 집 쪽으로 한 번 더 보내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저 사람들 독촉이 더 심해졌어. 너도 조심해야 해. 수진은 괜찮다는 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수진을 향해 조금 다가왔어요. 근데 수진아, 나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도움될까 해서 하는 말인데 조건만 맞으면 빚을 한 번에 정리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수진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 젊은 분이 계시다는데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고 해. 대신 보상은 확실하다 그러더라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걱정할 때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정미는 더 말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돌아섰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말소리와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지만 그 모든 소리가 오늘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채소 상자를 정리하며 일을 이어갔지만 손끝은 자꾸만 굳어갔어요. 아버지가 죄인처럼 서 있던 모습과 추심원들의 냉정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수지는 이웃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집 근처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지는 주저할 틈도 없이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더는 버틸 수가 없구나. 그 말은 수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서류 봉투를 펼쳐놓고 숫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미의 말이 자꾸 떠올랐고 결국 중개인의 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박 실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수진의 상황을 들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시각 장애가 있으십니다. 돌봄을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결혼 절차는 저희가 책임집니다. 대신 선불로 드리는 금액이 적지 않아서 빚은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진은 손에 땀을 쥐며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곁을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겨울밤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선택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중개인에게 연락을 다시 걸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개받겠습니다. 만나볼게요. 그 순간은 이후 모든 일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작은 가방 하나만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박 실장이 보내준 주소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시 외곽의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따라 걸어가자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바람 소리만 귓가에 스쳤습니다. 낡은 골목과 좁은 방에서만 살아온 수진에게 이런 고요함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멀리 회색기와 지붕의 큰 집이 보였고 그 앞에 서 있는 검은색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은 이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반갑다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말투로 집 구조와 대략적인 생활 조건을 설명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지만 묘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방 안쪽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가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는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는 듯했고 손에는 검은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단정했고 어깨는 꼿꼿하게 세워져 있어 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은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조금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호라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박 실장은 둘 사이의 어색함을 덜어주려는 듯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윤호님은 실명이 오래되셔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생활을 도와주실 분이 꼭 필요해요.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집 안 가구들은 고급스러웠고 장식품 하나하나가 값비싸 보였습니다. 실명한 사람의 집이라기엔 정리도 지나치게 깔끔했어요. 윤호는 손을 천천히 내밀어 자신을 향해 다가오라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레 그의 앞까지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윤호의 손가락이 정확한 위치를 찾듯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그것이 수진에게 은근한 의문을 안겼습니다. 실명한 사람의 손길이라기엔 너무 정확했고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계약 조건을 간단히 설명하며 생활비와 성금 지급 방식도 안내했습니다. 수지는 메모를 하며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들이 차올랐어요. 집 전체에 설치된 CCTV와 벽면을 따라 이어진 보안 장치들이 가장 눈에 걸렸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기 힘든 규모였고 누군가 이 집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런 수진의 시선을 알아챈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전 때문에 설치한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창밖에서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창문을 보았고 처음 왔을 때 서 있던 검은 차량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안쪽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고 감정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을 안내받으며 수지는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해 결혼을 선택했지만 새로운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낯설었습니다. 윤호의 말투와 행동은 친절했지만 수지는 그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박 실장은 다음 절차를 안내하며 서류를 건넸고 수지는 그것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실제로 진행될 단계였고 결혼 날짜도 빠르게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윤호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마치 수진의 움직임을 따라가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한번 그 검은 차량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쪽 그림자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수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은 알 수 없는 불안함을 아는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마친 뒤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꽃다발 하나만 조용히 놓인 식탁과 정적이 흐르는 거실은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윤호는 소파에 앉아 집안 구조를 익히려는 듯 손끝으로 천천히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수지는 짐 정리를 하며 필요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윤호가 쉽게 찾도록 배치하려고 했어요. 처음이라 서로 어색했지만 큰 말다툼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에 어두움이 내려앉자 수지는 지친 몸을 풀려고 잠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약속했던 작은 가방을 전달하려 수진의 집 앞을 찾은 상태였고 상황을 몰라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지만 안쪽 방에서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들렸어요. 나는 불러야 할지 망설였고 결국 발걸음을 멈춘 채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서는 윤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방의 물건을 찾는 모습은 실명을 가진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과는 달리 지나치게 정확했어요. 발끝으로 바닥을 스치던 순간 작은 단추 하나가 그의 발 가까이에 걸렸고 윤호는 그것을 정확한 위치에서 집어 올렸습니다. 실수 없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들킬 것 같아 마루 끝에 그대로 붙어 선 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호는 주변을 한번 훑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보이면서도 방향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실명한 사람의 눈동자라고 보기엔 어딘가 낯설었고 나는 그 순간 등을 타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누가 있는지 기척을 찾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고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감으로 차올랐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모른 채 옷장을 정리하느라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낮에 보았던 검은 차량이 또다시 집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차량의 창문은 검게 가려져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그 사람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지만 마치 집안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현관과 거실 사이에서 그 차를 보고 다시 집안을 보며 상황이 이상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수지는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고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조심스레 불을 켰어요. 수지는 내가 갑자기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윤호가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작은 가방만 건네며 별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수지는 고맙다며 가방을 받아들고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나는 집을 나서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방 쪽을 힐끔 봤습니다. 윤호는 문가 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자세와 표정은 감정을 읽기 어려운 상태였고 나는 그 눈빛이 어딘가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런 윤호의 모습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뿌리내린 불안을 감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집 밖으로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며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밖에 서 있던 검은 차량의 엔진이 잠시 켜졌다 꺼졌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미세하게 반응했어요. 나는 골목을 지나며 여러 번 뒤를 돌아봤지만 차량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묘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이 집을 감싸고 있다는 확신은 이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첫날 밤 이후로 윤호의 행동을 더 세심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아침 햇빛이 거실로 들어올 때 윤호는 천천히 걸어다니며 집 구조를 익히는 듯 손끝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거의 없었고 손끝이 닿는 위치마다 정확도가 과하게 높았어요. 수지는 혹시 어젯밤 내가 본 장면이 우연이었는지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컵을 집어들고 테이블 모서리를 피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순간 의심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수진의 말에 윤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감각이 익숙한 편입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어디선가 거리감이 느껴졌고 수지는 그 거리감 때문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잠시 필요한 물건을 사러 집 밖에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골목 어귀에서 낯선 남성 2명이 걸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검은 패딩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수진을 보자 멈춰 섰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보여주며 자신을 보험조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이 근처에서 특이한 사고 정보가 있어 조사 중입니다. 혹시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호기심이 아니라 의도를 숨긴 날카로움에 가까웠어요. 수지는 손에 쥔 비닐봉지를 조금 더 꽉 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이사 왔어요. 아직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 남성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수지는 불안함을 느끼며 몸을 돌렸고 빠르게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박 실장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돼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혹시 집 앞에서 낯선 사람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외부인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주의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박 실장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휴대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정체를 알고 싶으면 연락하십시오.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으로 창기가 번졌고 수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골목 모퉁이에는 낮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검은 차량이 조용히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만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수지는 자신이 분명히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 윤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람 쐬고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의 말은 평범했고 표정도 온화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윤호의 눈을 바라보며 혹시나 무언가 느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조차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걸으며 CCTV 카메라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천장 모서리마다 작고 검은 렌즈가 달려 있었고 그것들이 집 전체를 빠짐없이 비추고 있었어요. 이 집은 보안이 많이 철저하네요. 원래부터 이렇게 설치돼 있었나요? 수진의 질문에 윤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안전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수진은 윤호의 말 사이에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더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듯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의심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차량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 집을 지켜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수지는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일에 엮인 것이 아닌지 두려워졌어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돌봄 결혼이 아니며 남편에게 숨겨진 진실이 더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수진을 더욱 조심스럽고 경계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순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집안 정리를 하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지금은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윤호의 방 서랍을 정리하며 간단한 옷과 생활용품을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물건 하나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오히려 의문을 더 키웠어요. 마치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정리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얇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어요. 서류 안에는 신분증 여러 장이 들어 있었는데 얼굴은 모두 윤호였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은 전부 달랐습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마시며 서류를 더 살펴봤고 익숙하지 않은 여러 직책명과 기관명이 적힌 카드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윤성그룹 VIP 출입카드였고 카드 후면에는 부회장 전용 라운지라는 글자가 은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윤호가 왜 이런 신분증들을 가지고 있는지, 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결혼은 결코 단순한 조건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서류철을 덮으려던 순간 책상 위 작은 장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보였지만 뒷면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보안 서버 연결 장치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수지는 기술에 밝지 않았지만 이 장비가 일반 가정집에 설치될 종류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접속 기록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낯선 서버 주소들이 연결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연결 기록 중 하나에는 윤성그룹 보안본부 관리자 접속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고 장비를 내려놓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리하던 중 작은 금속함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열어보았고 안에는 고급스러운 금속 재질의 명패가 들어있었어요. 명패에는 윤호 부대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문서들과 함께 놓여있던 사원증과 일치했습니다. 이쯤 되자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던 단서들이 점점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윤호는 단순히 신분을 숨기고 있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재벌가와 직접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던 수지는 결국 스마트폰을 들고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수지는 정리를 하다 발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나는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호는 실명한 일반인이 아니라 위험한 사정 속에 숨어 있는 인물이었어요. 나는 수진에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을 더 살펴보지 말라고 말했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신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도 수진은 쉽게 방을 떠나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카드와 문서들이 계속 눈에 밟혔고 이 사실을 윤호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고 문 아래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서류철을 재빨리 서랍 안으로 넣고 문을 조용히 밀어 닫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더 답답해졌어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알 수 없는 진실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그 진실은 앞으로의 모든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서류가 숨겨져 있는 서랍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모르는 윤호의 또 다른 얼굴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지만 상황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서랍 속 문서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숨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호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수진이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앉아 있는 것을 느끼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지만 수지는 그 표정이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수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서류를 조금 봤어요. 제가 알던 내용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윤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표정에서 작은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천천히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집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긴장했어요.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을 향해 간단히 고개를 숙이고 윤호 앞으로 조용히 다가왔어요. 윤호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지는 그 한마디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윤호를 님이라고 부르는 태도는 도저히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윤호는 더 숨길 수 없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겠네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은 더 크게 뛰었어요. 윤호는 자신이 단순한 실명 환자가 아니라 윤성그룹의 후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 자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신분을 숨긴 채 지내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실명 연기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고 여러 개의 신분증도 이동과 은폐를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손에 힘이 빠져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옆에서 서 있던 중년 남자는 윤호의 비서 김전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전무는 테이블 위에 파일 몇 개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현재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언제든 다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호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감시를 강화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창문 너머로 자주 보였던 검은 차량이 떠올랐습니다. 차량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윤호는 수진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를 위험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실명 연기부터 신분 위장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윤호는 전부 가짜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럼 왜 저와 결혼을 하신 건가요? 그 이유라도 제대로 듣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윤호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수지는 그 움직임이 어떤 감정 때문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일상을 살아야 제 상황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제 욕심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힌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공기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어요. 윤호가 가까이서 부드럽게 불렀지만 수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제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수진의 인생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윤호의 정체를 듣고도 마음을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의심을 만들었던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지만 새로 생겨난 공포는 더 컸습니다. 윤호가 재벌 후계자라는 사실보다도 그를 노리는 사람들의 존재가 더 두려웠어요. 그 불안이 가시지 않은 채 수지는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 안부를 확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고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신호만 울렸고 예상치 못한 불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수진은 급하게 외투를 챙기고 집 밖으로 나오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가 지내는 작은 단독주택 근처에 도착했을 때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집 앞에는 낯선 벤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모르는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가가려다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집 창문 쪽을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건 확실한데요. 문을 안 여십니다.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고 수지는 핏기가 가시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들은 채권 추심원과는 다른 분위기였고 더 위험한 냄새가 났어요. 수지는 문틈 사이로 아버지가 보이길 바랐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남성 한 명이 고개를 들고 수진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수지는 급히 몸을 뒤로 피했지만 이미 들켰다는 느낌이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택시가 있던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려 휴대폰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택시 문을 열고 올라탄 순간 심장이 크게 뛰며 숨이 턱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진은 윤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호는 표정을 굳히고 김전무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전무는 통신 장비를 꺼내 여러 곳으로 연락을 돌렸어요. 확인 중입니다. 수진 씨 아버지는 저희가 바로 보호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고 수진은 그제야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이미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쪽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수진 씨를 약점으로 이용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수진은 윤호의 말을 듣고 손끝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윤호를 둘러싸고 있던 의심이 이제는 아버지에게까지 번졌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험은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긴장도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김전무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는 저희 쪽 안전가옥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큰 문제 없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상황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노렸고 그 이유는 분명 윤호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자신이 엮여있는 세계가 너무 크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결혼 상대의 비밀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며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갑지 않았고 예전과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진 씨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은 나직했지만 이전에 들었던 어떤 말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깊이 자리 잡은 불안 속에서도 작은 신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앞의 갈등은 더 깊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간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수진은 아버지가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집안의 정적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의 짧고 단단한 말투는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수진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뒤엉키며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전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돈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가득했고 수진에게도 곧장 인사를 건넸어요. 수진 씨 지금부터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공유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응 절차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여러 문서를 펼쳐 보이며 현재 위험도와 내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속에는 윤태준이 윤호의 자리를 노리고 움직였다는 흔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진은 그 자료들을 바라보며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어요. 자신이 단순히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커다란 권력 싸움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윤호는 통화를 마치고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결심과 피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수진은 그 눈빛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이제는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진은 목을 삼키고 윤호를 바라봤어요. 정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윤호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숨어있던 이유는 저를 노리는 세력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격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크게 느껴졌고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김전무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기자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윤호님이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내부에서 계속 시도되던 공작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수지는 화면 속에 정리된 계획을 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크고 위태로웠고 자신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없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윤호 역시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 한구석이 쓰려졌습니다. 수진 씨, 제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당신만은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윤호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고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윤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고 감정이 드러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안도와 혼란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망치듯 숨어 있기만 하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요. 윤호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제 옆에 있어주세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수진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수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공식 발표문을 검토했고 김전무와 보안팀은 기자회견 준비를 서둘렀어요. 수진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내리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곱씹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잡으려 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감시하듯 서 있는 검은 차량이 있었고 그 존재가 주는 압박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지는 그 두려움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차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사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얽힌 하나의 사건을 함께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곧 큰 변화를 불러올 순간의 문을 여는 것과도 같았어요.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이던 그날,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안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서들이 널려있는 테이블을 치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윤호의 의료 서류들이 담긴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내용도 보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검사 기록과 진단서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력 관련 기록처럼 보였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내용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진행성 시야 손상, 빛 번짐과 시력 저하 지속, 수술 가능성 검토 필요,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고 수지는 점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윤호의 실명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 중인 증상이었어요. 수지는 문서를 꾹 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왜 숨긴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방 안에 깊게 울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 전무가 들어왔어요. 그는 서류를 들고 있는 수진을 보자 순간 멈추었고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셨군요.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수진은 떨리는 눈빛으로 김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말 안 한 거예요? 윤호 씨도 이런 줄 몰랐어요. 김 전무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윤호님 건강 상태를 알게 되면 내부 경쟁 세력에게 큰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비밀로 해왔습니다. 수지는 한 발 물러서며 문서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윤호의 여러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실명 연기라고 여겼던 순간들, 조금 과할 만큼 조심스러운 걸음, 갑자기 멈춰서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던 장면들, 그 모든 것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손끝이 저려오며 자리에서 천천히 앉았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고 표정에는 무거운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수진이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보셨군요.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지는 잠시 말문이 막혀 침을 삼켰어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저는 알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윤호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흐릿해 보였고 초점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웠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고요하게 섞여 흘렀습니다. 김 전무는 더 방해하지 않겠다며 조용히 자리를 비웠어요. 수지는 윤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분명 상처였지만 숨기려 했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의 고백 속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까? 수진의 조용한 질문에 윤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손을 올려 수진의 한쪽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손을 감싸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가짜 신분, 숨겨진 위협, 그리고 이제는 그의 시력까지. 모든 게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호 씨,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듣고 함께 결정할 거예요. 혼자서 견디지 마세요. 윤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는 깊은 안도의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이 끝날 때쯤 수지는 알지 못했어요. 이 선택이 앞으로 더 큰 결단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반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시력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수지는 식탁 한편에 놓인 진단서를 여러 번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는 단순히 재벌가의 갈등이나 신분 위장이 아니라 생명이 달린 의료적 결정이었어요. 윤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예전보다 더 흐려 보였으며 빛을 찾으려는 듯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말을 고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잠시 뒤 김 전무가 의료 데이터를 정리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펼쳐 수술 계획과 예상 위험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호님 상태는 더 이상 약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수술 외에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안에 담긴 의미는 매우 무거웠고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천천히 비비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전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을 넘겼습니다. 높지는 않습니다. 후유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아예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는 한층 더 차갑고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의자 등받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떨림을 느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괜히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피하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윤호는 두 손을 포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려 했습니다. 아마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윤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보니 떨림이 더 심해졌고 체온은 낮게 식어 있었어요. 윤호 씨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저도 같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어요.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의 방향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시력을 잃으면 제 자리도 잃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짐이 될까 걱정됩니다. 윤호의 말은 솔직했고 수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에서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이라니요. 저는 도망칠 생각 없어요. 지금은 윤호 씨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먼저예요. 그 말에 윤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전무는 수술 가능한 병원들과 의료진 정보를 정리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비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맺고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윤호의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렵다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안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 말에 윤호는 손등을 조심히 만지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제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의 말은 약했지만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수술 결정 소식은 즉시 김전무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 이송 준비, 보안 동행팀 구성까지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윤호는 얇은 외투를 걸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선택은 끝났고 두 사람은 함께 큰 문턱을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어요. 결정을 내렸음에도 윤호가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의 옆을 지키기로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윤호가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햇빛이 그의 어깨를 따라 조용히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길은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술은 해가 기울 무렵까지 이어졌고 수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손을 모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과 불안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고 가끔 들려오는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가 심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냉한 공기 속에서 수진의 손끝은 차가워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 하나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료진이 차례로 문을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수진에게 다가와 결과를 말하려는 순간 수진은 숨을 들이마신 채 그를 바라봤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경과는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은 온몸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나기 어려웠지만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흐르기 시작했어요.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자 마음은 벅찬 안도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는 윤호는 아직 안대에 가려져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김전무는 의료진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진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회복을 돕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호가 실려 들어가는 병실을 따라갔어요. 며칠 동안 이어진 걱정과 충격이 몰려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윤호의 존재가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하얀 공간 속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수진은 천천히 윤호의 곁에 앉았어요. 윤호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수진은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견뎌냈어요. 이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손끝은 차분했고 이전보다 온기가 더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감싸며 그동안 숨겨진 그의 두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안대 때문에 시야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안정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조용히 이름을 불렀고 윤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과 달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아오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수진 씨, 여기 계셨군요.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수진은 윤호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한 번 더 감싸줬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결속이 생겨 있었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전무가 병실에 들어와 회복 계획을 알려줬고 앞으로 며칠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윤호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준비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그러한 윤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안도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윤호는 조금씩 몸을 일으키는 연습을 했고 수지는 식사와 주변 정리를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병실은 따뜻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곳은 요란한 세상과 달리 두 사람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수지는 문득 자신이 이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쩌면 앞으로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호가 안대를 풀며 첫 빛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어요. 윤호는 수술을 마친 뒤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회복 과정을 이어갔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날, 의사는 드디어 안대를 풀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이 전해진 순간 수진의 가슴은 조용히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어요. 윤호는 침대 위에서 느린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고 전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의료진이 들어와 준비를 시작하자 병실 안의 공기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의사는 윤호에게 천천히 고개를 들라고 했고 손끝으로 안대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앞에서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안대가 완전히 벗겨지고 눈이 빛과 마주한 순간 윤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서서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윤호가 수진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실루엣만 보이는 듯 했지만 윤호의 눈이 조금 더 열리자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수진 씨, 보입니다. 흐리지만 분명히 보여요. 그 말이 병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고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윤호의 시선이 온전히 자신에게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안정적이라며 앞으로 조심히 관리하면 점점 더 선명해질 거라고 설명했어요. 의료진이 나가자 병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수진은 그를 도우려 다가갔습니다. 윤호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고 그 손길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전해졌어요. 제가 이 순간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고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잘 버티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온기로 가득했고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회복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만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수진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생겼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전과 달리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 뒤 윤호는 퇴원을 허락받았고 회사 복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전무는 일정을 조율하며 내부 개혁안을 검토했고 윤호는 차분하게 서류를 읽으며 방향을 잡아갔어요. 예전처럼 선명하진 않아도 윤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회복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삶도 다시 설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날 햇빛이 유난히 밝았고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윤호는 새롭게 보이는 세상의 빛을 천천히 음미하듯 눈을 깜빡였고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가야겠죠. 윤호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 놓치지 않기로 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나란히 앞으로 향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둘의 어깨를 스쳤어요.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마침내 빛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았고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수진의 손을 잡았고 수진은 그 손을 단단히 잡으며 조용히 걸음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빛이 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